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과연 뭘까요? 저의 61세 환갑날에 맞춰 딱 태어난 갓난아기 손녀딸의 영롱한 눈망울을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얼마 전 며느리가 손녀딸을 낳아 시모인 제가 옆에서 간호를 하며 차분하게 제 인생을 반추해보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어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틀 전 태어난 우리 손녀딸만큼은 저와는 다르게 평탄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지만 세상이 우리 손녀딸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기에 약간은 가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건 사람의 본성이죠. 하지만 경험상 인생은 쓸 고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적어도 진흙탕 같던 제 삶은 그랬답니다. 너무 바보같이 착한 제 며느리는 저처럼 고아 출신이라 친정이 아예 없답니다. 그렇게 시모인 제가 현재 출산 후 수발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며느리 참으로 가엾죠. 난산에 난산을 거듭한 끝에 아주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아직도 거의 실신지경으로 뻗어 있네요. 며느리의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은 어디 가고 시모인 제가 수발을 드냐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우리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어요. 아직도 우리 외동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당장 엄마, 나 예쁜 딸 낳았어요. 라며 한바구음 지을 것만 같은데 죽은 우리 아들 얼굴이 만져질 것만 같아 허공에 손을 뻗어봅니다. 하늘이 별이 된 아들이 미치도록 그리운 밤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그리워하는 건 오늘로 그만하려 합니다. 갓 태어난 우리 손녀딸과 이제 딸처럼 대해주려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최대한 씩씩하고 밝은 할머니가 되어 우리 세 가족 지키겠습니다. 이 슬픔을 끝내기 위해 오늘 제 인생을 통째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제가 애정하는 사연살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럼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인생의 첫 기억은 고아원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빠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절 조그만 보따리와 쪽지 한 장과 함께 고아원 앞에 버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린 거죠. 전 고아원 문을 두드렸고 이내 곧 고아원 원장님이 나와서 절 구제해 주셨어요. 몇 살 때인지조차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빠가 날 버렸다는 것과 천사처럼 여겨지는 고아원 원장님께서 날 이끌고 갔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 기억조차 진짜 있었던 사실인지 아님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다만 고아원의 일원이 된 이후로는 그때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원장님께 다시금 여쭤보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내 부모가 날 버린 게 사실이면 너무 충격받고 마음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여튼 그렇게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보육원이라는 공식 명칭 하에 이름도 예쁘게 짓고 시설도 깨끗하고 사회로부터 후원도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참으로 다행이에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가요.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으로 세상에 내보내진 거잖아요. 특히나 고아원을 졸업할 때쯤 되면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는데 조금 더 온종의 손길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부터도 보육원에 좀 더 기부도 많이 하고 챙겨야겠네요. 제가 있던 시절에는 참 많이 열악했어요. 음식, 온수, 심지어 이불과 옷 등 모든 게 부족했죠. 또 버려진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항상 고아들로 바글바글한 시설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어린이날 과자 한 박스라도 받으면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고 과자 쟁탈전이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전 그보다 제 얼굴을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대한 코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게 어린 맘에 상처가 되었어요. 아빠가 절 고아원에 버릴 때 쪽지에 적어둔 저의 이름은 김수봉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제 별명은 코봉이었죠. 야, 코봉아, 넌 어찌 콧구멍도 그리 크냐? 콧구멍 한쪽에 알감자 하나도 들어가겠다. 하하하, 코봉이래요, 코봉이래요, 메롱메롱. 고아원 친구들이 이렇게 놀려댈 때면 전 고아원 원장님께 바로 가서 이르기 바빴죠. 정교연이었던 원장님이 진짜 천사가 아닐까 생각했던 적이 많을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점은 아빠한테 감사드리네요. 좋은 원장님이 계신 고아원에 날 버려준 건 말이에요. 원장님, 저 남자애들이 나보고 코봉이라고 또 놀려요. 콧구멍 한쪽에 알감자 하나가 들어가겠대요.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근데 전 왜 이렇게 코가 큰 거예요, 원장님? 수봉아, 너의 그 큰 코 덕분에 네 얼굴이 훨씬 더 시원스럽고 예뻐 보이는걸? 그만 울거라, 예쁜 아가. 원장님이 우리 수봉이 놀리는 아이들 혼내줄 테니. 전 이 기회를 빌미로 고아원 원장님께 진짜 하고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원장님, 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엄마라고 너무 부르고 싶어요. 네? 아유, 우리 수봉이가 엄마라는 말을 너무 해보고 싶었구나. 그래, 수봉아. 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엄마라고 불러도 좋아. 난 여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모두의 엄마니까. 그때부터 원장님을 엄마라고 원없이 부르며 살았어요. 너무너무 불러보고 싶은 호칭이었거든요. 엄마. 전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언제부턴가 노래를 꽤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일부러 사람들 많을 때 나가서 가수 마냥 장기자랑을 하곤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 노래를 들을 때면 70년대 고아원에 있던 시절이 절로 떠올라요. 그땐 그렇게 고아원에서 얼른 졸업하고 싶었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 지옥이 따로 없었죠. 어쩌면 고아원 울타리 안에서 지내던 때가 천국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저기서 가수하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물한 개구리였죠. 제 안에 점점 가수의 꿈이 굳어지고 고아원에서 자립할 시점이 다가오자 그때 당시 가장 핫했던 서울 명동으로 가서 가수의 꿈을 펼쳐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마침 몇 년 전 먼저 자립해서 명동 캬바레 삐끼를 하고 있던 진석 오빠가 이쪽으로 오면 무대를 주선해주겠다며 연락을 해왔죠. 그 제안을 덥석 물고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어요. 처음 와보는 세련된 명동거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찌나 멋지고 화려하던지 다들 배우 같더군요. 시골 촌년이었던 제가 두리번 진석 오빠가 일한다는 캬바레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웬 사주팔자 본다는 점집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문이 좀 열려있는 것 같아서 빼꼼히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갑자기 쓱 어떤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전 보러 왔소? 방금 문 열었는데 들어오쇼. 아, 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서울 처음 와봐서 그냥 구경하는 중이에요. 전 손이 쥐고 있던 동전 몇 푼을 펼쳐 보였죠. 원래는 훨씬 더 받는데 서울이 처음이라니 그것만 받고 전 봐드릴게. 얼른 들어오쇼. 그렇게 얼떨결에 점을 보게 되었어요. 태어난 시와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 거의 관상만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관상을 보아하니 코와 귀는 아주 훌륭하구만.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있는 상이야. 그런데 다른 이목구비들이 그 복을 받쳐주지 못해. 나이에 비해 굵은 주름도 많고 말이야. 손금도 아주 기구할 팔자야. 환갑 때까진 무진장 고생을 좀 하겠어. 특히 남자랑은 아주 상극이야. 그 남자가 아들이건 남편이건 아버지건 다 안 맞아. 아주 나중에 손녀딸이 태어나면 당신의 모든 인생을 풀어줄 거야. 비단처럼 아주 부드럽게 말야. 뭐 안타깝지만 그때까지 물 위에 떠있는 오리 마냥 가라앉지 않기 위해 발바둥을 치며 살아야 할 팔자네. 여기까지. 환갑 때까진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한단 말이 상당히 거슬리더군요. 그래도 재물복은 있다고 하니 현재 땡볕 한 푼 없는 내가 과연 돈을 모을 수나 있을까? 의심이 들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나을 수밖에 없었죠. 명동 캬바레를 찾아 진석 오빠의 도움으로 가수 알바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진짜 쥐꼬리만한 돈이었지만 미리 받은 성급금으로 쪽방촌에 월세방도 얻을 수 있었죠. 캬바레 사장은 김수봉이라는 제 이름을 듣더니 피식하고 웃더군요. 김수봉이 뭐야? 시장에서 야채 파는 옆에 내 같잖아. 앞으로 김엘리자라는 이름을 쓰라고. 머리, 옷, 화장도 다 세련되게 하고 말야. 알았지? 그렇게 졸지에 김엘리자가 되어 영어 까막눈인 제가 한글로 발음을 적어가며 팝송도 부르고 제법 반무대 가수의 면모를 갖추어 갔어요. 번 돈으로 명동 화장품 가게에 들러 진한 섀도우를 사서 콧볼 옆을 어둡게 칠해 최대한 코를 작아 보이게끔 했죠. 그렇게 밤을 새가며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두운 객석 테이블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 잔뜩 소란을 피우고 있더군요. 야, 너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고 앉아있냐? 쌍판떼기 못생긴 게 당장 내려와. 트로트를 부르란 말이야, 트로트. 웬 팝송을 부르고 지랄이야. 너 때문에 더 취하잖아. 그 아저씨는 제게 안주를 집어던지더니 나중엔 술병까지 집어던지려더군요. 무대 밑에서 진석 오빠가 절 보호하기 위해 갑자기 제 본명을 크게 외쳤죠. 수봉아, 김수봉, 일단 얼른 무대 뒤로 들어가. 그런데 수봉이라는 제 본명을 듣자 행패 부리던 아저씨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뭐? 수봉이? 저 엘리자라는 가수 본명이 수봉이야? 혹시 너 저기 시골 빨간 집은 고아원 출신이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던 그 고아원에서 자랐어? 아니, 아저씨, 내가 고아원 출신이란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 뒷조사라도 했단 말이에요? 네 코를 보니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수봉아, 내가 네 아빠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술에 취해 너한테 행패를 부렸구나. 정말 미안해. 뭐라고요? 내 아빠요? 날 고아원 앞에 보따리 싸서 버리고 간 그 아빠 말인가요? 그렇게 전 아빠와 뜻밖의 장소에서 상봉하게 됐어요. 좀 더 밝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아빠의 얼굴을 봤더니 진짜 내 코와 똑같이 엄청나게 큰 코가 한눈에 보이더군요. 저와 너무 닮은 아빠의 얼굴에 웃음이 나면서도 어이가 없었죠. 대화를 나눠보니 아기가 딱딱 맞았고 진짜 내 아버지가 맞더군요. 널 그 추운 날 고아원 앞에 버려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내가 지어준 네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쪽지의 이름이랑 내 사정을 써서 둔 거야. 네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도저히 내가 일하며 키울 수가 없어서 널 고아원에 맡기고 말았다. 죽일 놈이 옆였네. 널 버린 건 다 네 엄마 탓이야. 어쨌든 널 볼 면목이 없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고마워. 오랜만에 만나서 내 앞에서 얼굴도 모르는 내 엄마 욕을 하는 아빠가 얄미우면서도 이 상황이 슬펐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이렇게 된 탓을 가난함으로 돌리기로 했죠. 어쨌든 피가 섞인 내 부모가 생겼다는 것이 내겐 마치 세상이 천지개벽한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다. 아빠를 미워했던 마음도 눈 녹은 듯이 사라지고 그저 섬기고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여전히 쪽방촌을 전전하며 노가다 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빠가 불쌍했어요. 그런 삶이 고단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카바레나 유흥업소 다니며 술 드시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딸로서 호강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때쯤 일이 상당히 잘 풀리고 있었어요. 무명 가수였지만 제가 설 수 있는 밤무대가 점점 넓어졌고 업소도 많이 예약되어 있었죠. 차 떼고 포 떼고 해도 그때 당시 잘 나가던 대기업 연봉 정도는 남았던 것 같아요. 전 아빠를 쪽방촌에서 빼내와 제가 살던 반지하 월세방 1.5룸짜리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아빠를 집에서 쉬시게 하고는 아빠한테 밤무대에서 번 돈을 모조리 가져다 드렸어요. 어떤 날은 현금을 박스에 담아드리기도 했고요. 아니 수봉아, 네가 이렇게도 많이 번단 말이냐? 처음엔 이렇게 놀라셨던 아빠도 돈을 계속 가져다 드리니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기시더군요. 그때 저도 20대 초반이었기에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어요. 어른인 아빠가 제게 벌어다준 돈을 잘 관리해 줄 줄만 알았죠. 전 그저 진석 오빠가 매니저처럼 차를 몰고 태워다 주면 내려서 노래 부르고 다른 밤무대를 돌곤 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웬 빨간 여자 구두가 벗겨져 있고 방에선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 저 일 마치고 왔어요. 누구 손님이 오셨나 봐요? 제 인기척에 아빠와 그 여자가 방에서 기어나오더군요. 능력 있는 우리 딸 왔구나. 자, 인사해라. 오늘부터 네 새엄마가 될 사람이니까. 네? 새엄마요? 그래. 난 네 새엄마야. 반가워. 놀이를 잘해서 밤무대에서 현금을 쓸어 온다고? 네 아빠랑 아까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나한테도 용돈을 바치도록 해. 딱 봐도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는 그 여자가 내 새엄마라니. 방 2개짜리도 아니고 1.5룸이기에 전 부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번 돈은 다 아빠한테 바쳤기에 전 독립해서 나갈 돈도 없었어요. 당시 일하기도 바쁜 나날이어서 일단 그냥 넘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었지만 그땐 고아원에서 나온 지 몇 년 안 돼 일만 하던 시절이었기에 아무것도 몰랐었네요. 근데 그 이후로 내 새엄마라는 사람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더군요. 더 황당한 건 다들 혼인도장을 찍었기에 이혼할 때마다 새엄마란 여자들이 위자료를 왕창 뜯어낸다는 거였어요. 그 돈은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었죠. 하루는 아빠와 동거한 지 몇 달 안 됐던 새엄마란 여자가 제게 직접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며 싸움이 났죠. 심지어 아빠는 술 처먹으러 밖에 나가고 없던 상황이었어요. 야, 내가 너보다 1살 어리지만 어머니 네 아빠랑 혼인신고까지 하고 3달이나 같이 산 네 새엄마인데 진짜 이렇게 푸대접할 거야? 네 아빠는 딸인 너한테 위자료 받아서 나가라고 하는데 네가 주머니 탁 닫고 있으면 다야? 얼른 돈 내놔 돈. 나보다 어린 게 웬 중년 남자를 꼬셔가지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네 인생이 불상타. 나가서 정직하게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위자료 쪼로 남의 돈이나 갈취하려 해? 새엄마? 참네, 웃기지도 않아. 누가 새엄마야? 내가 왜 니년한테 돈을 줘야 해? 내 피 같은 돈 한 푼도 못 줘.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군요.
저도 질 수 없었기에 같이 머리채지고 발로 차고 아사리판이 나고 말았죠. 결국 그 여자는 빈손으로 씩씩거리며 짐을 싸고 나갔어요. 저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고 집에 있는데 몇 시간 후 술에 잔뜩 취한 아빠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당장 따져 물었죠. 아니 아빠, 이제 집에 여자 좀 그만 들이세요. 무슨 데려오는 여자마다 혼인신고해서 다들 이혼 절차 받고 위자료 뜯어가게 냅두는 거예요. 결혼하면 잘 사시든가요. 열받아 죽겠네요 정말. 아니 이년이 어디 아빠 앞에서 싸가지 없이 지랄이야.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에휴, 날 애초에 낳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널 왜 버리게 됐는지 술 취한 김에 다 불어줄까? 네 엄마가 암초기였는데 치료하면 살 수는 있다고 하더라. 근데 수중에 치료비가 있어야 말이지. 딱 그때 옆집 살던 아들만 내리다섯 있는 집에서 널 양녀로 주면 암치료비 다 대준다고 하대.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그 집 바깥 양반이 애초 약속했던 금액의 반만 주지 뭐냐. 그래서 화가 나서 널 고아원으로 빼돌려버리고 그 돈은 내가 날름 다 써버렸지. 도박, 여자, 술 이렇게 세 세트로 날려버리니 한 달이면 다 써버리더구나. 매정한 양반. 약속한 금액이나 다 주지. 뭐라고요? 아빠, 엄마 암치료비를 그렇게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암치료 못 받아서 한 1년 살다 죽었지 뭐. 어차피 죽을 목숨 뭐하러 돈 쓰나. 그냥 죽지. 그 얘기를 듣자 아빠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진짜 사리를 느꼈지만 꾹꾹 참았죠. 당신 인간 맞아? 당신이 내 엄마를 죽인 거야. 암 치료하면 살 수 있던 엄마를 죽여버린 거라고. 당신을 내 아버지라며 잔신하만 섬기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부끄럽다. 다시는 나 찾을 생각 마. 나도 당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아빠와의 인연을 끊고 제 짐을 간단히 챙겨 그 집을 나오고 말았어요. 당시 수중엔 정말 무이푼이었기에 차비조차 없었죠.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아빠 주머니로 들어갔으니까요. 엉엉 울며 돈이 남은 공중전화 박스를 겨우 찾아 진석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하도 울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더군요. 오빠, 나 인간 같지도 않은 아빠랑 헤어지고 집 나왔어. 다신 아빠랑 상종 안 하려고. 나 한 푼도 없는데 여기로 데리러 와줄 수 있을까? 한밤중에 미안해 정말. 매니저 역할을 하던 진석 오빠는 차로 절 데리고 본인의 자취방으로 갔죠. 내가 너 매니저 노릇하며 네 덕분에 돈 좀 모아둔 게 있으니 그거 다 줄게. 월세방이라도 잡아서 당분간 지내. 몸이 편해야 노래도 잘 나오고 일도 계속할 수 있으니. 고마워 오빠. 그 돈은 내가 일해서 당장 갚을게. 됐어. 다 네가 일해서 번 돈인걸. 그리고 아빠 일은 다 잊었어 봉아. 우린 고아원 출신이잖아. 애초에 부모 따윈 없는 애들인걸. 원래 없는 사람이다 치고 다 잊어버리고 살자. 오빠의 자취방 근처에 월세방을 얻고는 더 수월하게 함께 일하러 다닐 수 있었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부터 날 정말 잘 챙겨주던 진석 오빠와 가까이 살다 보니 사고가 나고 말았죠. 덜컥 임신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저도 놀랐지만 진석 오빠도 매우 당황스러운 표정이더군요. 정말? 임신을 했다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쩌지? 한창 일할 시기에 네가 돈 안 벌면 우리 둘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날 돈 버는 기계로 보는 거야 뭐야? 지금 오빠 아기를 가졌다는데 고작 반응이 이거야? 진짜 실망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어쨌든 아기 낳을 때까진 이 악물고 일해서 돈 모아두자. 아기 낳으면 돈 많이 들 거 아냐. 저도 임신한 몸으로
아기 낳을 때까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아기 아빠인 진석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 맥이 빠지더군요. 그런데 임신을 해서인지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짐을 느꼈어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뭔가 느낌이 안 좋다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더군요. 그렇게 생전 처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암이면 죽는 줄로만 알았기에 충격이 너무 컸죠. 의사는 임신보다는 암 치료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지만 전 아기를 위해 출산 후에 치료를 받겠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뱃속에 꼬물거리는 아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와의 인연도 끊어지고 다시금 혼자가 됐는데 내 핏줄을 가진 이 아기만이 진짜 내 가족이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가족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있던 진석 오빠도 암치료를 권했지만 제가 미루자고 했어요. 아니 오빠, 이 약이 꼭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갑상선암은 꽤 흔한 암이라 출산 후에 치료해도 생명에 지장은 없대. 그렇게 떡두꺼비 같은 우리 아들 한중이를 낳고 암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시기를 약간 놓친 탓인지 아님 갑상선 수술을 하면 다 그런 건지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지더군요.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나 다시 노래 못 부르는 거 아니야? 아우 바보야. 그러게 애기 따위 또 가지면 되니까 얼른 지우고 최대한 빨리 암 수술 먼저 받았어야지. 이게 뭐야? 이 목소리로 앞으로 노래는 어떻게 하며 돈은 무슨 수로 벌 거야? 우린 다 망했어. 망했다고. 제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이었지만 혼인신고 후 점점 남편이 절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짙어졌어요. 그 사실이 절 더 힘들게 했죠. 완전히 쉰 목소리에 쫙쫙 갈라진 목소리로 더 이상 노래는커녕 말도 잘 못하겠더군요. 한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제가 다시 밤무대를 뛰어 돈을 벌어다 주길 바랬던 남편도 이내 포기하고는 갑자기 엉뚱한 선언을 하더군요. 더 이상 네 목소리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순 없어. 나 사업할 거야.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통장에 있지? 그 통장 당장 내놔. 뭐? 오빠, 앞으로 우리 한중이 키우는데 들어갈 돈 모아놓은 통장을 달라는 거야? 그건 못 줘. 절대 안 돼. 캬바레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돈 벌면 되잖아. 왜 쉽게 돈을 벌려고 해? 갑자기 무슨 사업이냐고. 내가 설명하면 멍청한 네가 알아듣기나 하겠어? 어서 통장 내놔. 사업해서 돈 불려주면 될 거 아냐. 남편은 거의 갈취하다시피 해서 통장을 뺏어갔어요. 사업 성공해서 돈 불려주겠다는 남편은 당최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 일을 벌인다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주중에 있던 돈은 점점 떨어지고 남편은 생활비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자 저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죠. 우리 피덩이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친하게 지내며 우리 아들을 예뻐해 주시던 동네 할머니께 용돈을 쥐어드리며 한중이를 부탁하고는 보험 일을 시작했어요. 초반에 가끔 집에 들어와 제가 모아놓은 돈을 다 뺏어가던 남편은 어느 날 쪽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사랑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구나. 우리 한중이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 지금 환갑이 된 나이에도 그 쪽지의 글자가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쪽지를 읽으며 육성으로 지랄 연병하네 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주 어릴 적 제 이름 김수봉이 적힌 쪽지와 함께 아빠에 의해 고아원 앞에 버려졌던 것처럼 이번엔 남편한테 쪽지 한 장으로 버림받았죠. 가족과 인연을 끊는 일이 이리도 쉬울 수가요. 어린 날의 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했겠지만
그땐 달랐어요. 제겐 책임져야 할 진짜 내 가족인 우리 아들 한중이가 있었으니까요. 돈만 갈치해 가던 쓰잘데기 없는 남편이 집을 나간 것에 오히려 반가워하며 저 혼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캬바레 손님들을 대하던 서비스 마인드로 고객들을 대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죠. 그렇게 한 5년이 흐르고 동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중이는 집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제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울다 지쳐 눈물 자국이 까맣게 얼굴에 묻어있던 한중이가 신발장에서 잠들어 있었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졌지만 당장에 입에 풀칠하는 게 급했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만 했죠. 다행히 생활력이 강한 스타일이었기에 그 지점에서 보험 왕이 되는 등 보험업계에서 승승장구하여 돈을 꽤 모을 수 있었어요. 제가 더욱 신이 나서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똑똑한 우리 아들이었죠. 한중이는 어릴 때부터 매우 똘똘하여서 주변에서 영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전 우리 아들을 최대한 밀어주기 위해 보험일에서 벌어놓은 돈으로 학군지에 거의 다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하나를 헐값에 구입할 수 있었어요. 방이 2개였기에 우리 한중이 공부방을 마련해 줄 수 있어서 기뻤죠. 그 집은 정말 내 피와 땀, 눈물이 담긴 곳이었어요. 학군지에서 살며 우리 한중이는 열심히 공부해 그토록 원하던 서울대 상경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그때 합격 소식을 전하던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하네요.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요. 내가 원하던 상경계열 말이에요. 이제 서울대생이니 내가 과외 알바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얼른 좋은 곳에 취업도 할게요. 엄마 그동안 보험일 뛰느라 고생한 거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아휴,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아들이 서울대라니. 신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 고맙다, 내 아들. 넌 내 인생의 전부야. 네가 코피 터져가며 밤새 공부해서 된 거지. 엄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 정말. 너무 고마워. 행운은 한꺼번에 같이 오는 것인지 어느 날부턴가 허름했던 그 지역이 싹 다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그리고는 몇 년 후 실제 싹 밀리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더군요. 지하철역과 함께 말이죠. 제가 팔자에도 없는 아파트 주인이 된 거죠. 역세권의 학군지, 브랜드 대단지 조건까지 갖춘 우리 집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솟더군요. 그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죠. 이미 내 외동 아들이 서울대까지 합격한 마당에 그 비싼 아파트를 깔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과 상의하에 아파트를 팔고는 통장에 찍힌 생전 처음 보는 금액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영을 세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으로 가서 대학 근처 원룸 건물을 하나 사서 맨 탑층 주인 세대의 아들과 살며 월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세돈이 무슨 불로소득처럼 느껴지더군요. 우리 한중이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는 대기업 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소기업 말단 여직원과 결혼을 하겠다며 선포하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결혼? 그것도 고졸 출신으로 겨우 야간대 나온 여자랑? 또 뭐? 부모 없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이한중, 다시 생각해. 네가 뭐가 빠지는 게 있다고 그런 여자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조건이 다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혼에 있어 사랑이 다가 아니야. 엄마도 고아원 출신이면서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살아온 인생 들어보시면 엄마도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혼자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여자예요. 착하고 정숙한 여자면 며느리감으로 된 거지. 뭘 더 바라시냐고요.
생전 큰소리 한번 안 내던 우리 아들이 제게 대뜸 대더니 화가 나기보단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반대하며 만나보려 하지도 않자 단식 투쟁까지 벌이더군요. 서울대 가기 위해 코피 터져가며 밤샘 공부하던 그 열정으로 제게 결혼 허락을 요구했어요. 결국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감을 만나는 순간 잠시나마 반대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예비 며느리도 정말 현숙한 여성으로 보이더군요. 어머님,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반대하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한중 씨한테나 어머님께나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세아가. 나도 고아원 출신인데 괜한 선입견을 갖고 잠시나마 욕심을 내봤구나. 다 부질없지 뭐. 우리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싶어서 버림받았나. 우리는 잘못 없다. 다 잊고 열심히 살면 된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서 너무 가엾구나. 이제 내 식구가 됐으니 날 친엄마처럼 따르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보자꾸나. 알았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비 며느리와 손 붙잡고 식당에서 엉엉 울었네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우린 공감대가 형성되어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죠. 정말 가까운 사람과 아들의 회사 사람들만 초대한 채 스몰 웨딩을 진행했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행복하게만 살던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며느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 말이죠. 어머님, 지금 한중 씨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응급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님도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의사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뭐? 내 아들이? 당장 갈게. 기다려라.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에 누구보다 무서운 건 애미인 저였죠. 긴 수술 끝에 아들은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지만 거의 전신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의지력 강한 아들은 하루도 안 빼놓고 물리치료를 받은 결과 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엄마, 나 이제 손 움직일 수 있으니 노트북으로 경제 관련 책을 좀 써보려고 해요. 내가 이쪽 전문가인 경제학 박사인데 내가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 이제 한시름 놓으세요, 엄마. 맨날 내 걱정하느라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거 알아요. 고맙다, 우리 아들. 내가 원룸 건물 월세 받은 걸로 너희 부부 생활비는 다 대줄 테니 돈 걱정은 말아라. 그저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절대 무리하지 마라. 그래도 밝은 목소리의 아들 덕에 한시름 놓고 살 수는 있었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죠. 그런데 세상은 참 지독하더군요. 내가 조금이라도 안심하며 마음 놓고 사는 꼴을 못 보나 봅니다.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날 몰아넣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또다시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을 받고는 말이죠. 어머님, 한중 씨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쓰러져서 지금 119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심폐소생술하고 그랬는데도 의식이 없어요. 어떡해요. 그 길로 아들에게로 달려갔지만 그 모든 고비를 다 넘겨온 아들은 무심하게도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말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몸이 지하 100층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았죠. 나에게 살아갈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장례식 이후 착한 며느리는 오히려 날 걱정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당분간 어머님 집에서 출퇴근할게요. 눈에 초점도 없으시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전 가족도 없이 어머님을 진짜 내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기운 내세요. 제발요. 네? 하도 옆에서 난리를 치며 제 기운을 조금이라도 북돋아 주려는 며느리 덕에 겨우겨우 물이라도 마시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겠더군요. 오래전에 그만둔 보험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다 늙어서 그건 엄두가 안 나더군요. 마침 우리 건물 1층을 야채가게로 개조하여 한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었기에 그 야채가게를 찾아가 알바로 써달라며 사정을 했죠. 아니 사모님, 아드님 떠나셔서 정신도 없으실 텐데 일을 하신다고요? 그냥 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살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아들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야채가게 사장도 제 상황을 다 알다 보니 안타깝게 여기고는 알바자리를 내주었죠. 그렇게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몸을 혹사시켰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며느리도 본인 슬픔 추스르느라 내수발 드느라 일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내 아들이 죽은 마당에 젊디 젊은 며느리를 잡아둘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까 수진아, 이리 와서 내 말 잘 듣거라. 네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 전셋집이지만 너희 신혼집 보증금 빼서 다른 동네에 집을 사서 여러 남자 만나봐. 모자른 돈은 내가 대줄게. 어머님, 저를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한중 씨 생각이 너무 나서 신혼집에는 못 들어가겠어요. 전 어머님 곁이 편해요. 절 친딸처럼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남자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어머님 모시면서 평생 같이 살 거라고요. 제만 같아선 착한 며느리와 평생 같이 살고 싶었지만 그건 제 욕심이라 생각했어요. 일부러 정떼기 위해 단호하게 말했죠. 네가 내 피가 섞인 내 친딸도 아닌데 지금 내 아들 죽은 마당에 내가 네 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나도 힘드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렴. 내일까지 짐 빼라. 며느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로 나가 살았어요. 약속한 대로 제가 대출까지 해서 돈을 많이 보태주어 다른 동네에 좋은 집을 사게 해주었죠. 일부러 며느리 연락은 받지도 않았어요. 저부터 며느리에 대한 정을 떼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9개월 정도 흐른 뒤 한참 야채가게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알바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최수진 씨 시어머님 되시죠? 얼른 산부인과로 손녀딸 보러 오셔야죠. 지금 막 태어났는데 최수진 씨가 보호자가 없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가 출산을 해요? 암튼 알았어요. 일단 보호자가 없단 소리에 서둘러 집을 나서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안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니, 임신한 적이 없는 애가 왜 애를 낳아? 그새 다른 남자 아기를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왜 전 시어머니 날 부르지? 새로운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을 텐데 말이야. 당장 산부인과에 쫓아갔죠. 왜 전 시어머니 날 불렀는지 따져 물을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절 닮아 큰 코를 가졌던 우리 아들의 얼굴이 그 아기에게 그대로 있던 거였어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아기를 제 품에 안았는데 마치 제가 우리 한중이를 갓 낳고 품에 안았을 때로 돌아간 것 같더군요. 죽은 우리 아들과 얼굴이 똑같았죠. 더 의심할 나위도 없었어요. 오열하며 거의 실신에 있는 며느리에게 갔어요. 얘야,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 근데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니? 아기 얼굴이 우리 한중이랑 똑같구나. 어머님,
한중 씨가 자기 닮은 아기를 꼭 갖고 싶어 해서 사고가 난 이후로 정자를 채취해 얼려놨었어요. 시험관이라도 해보려고요. 한중 씨의 심장마비로 그렇게 떠나고 어머님한테서도 쫓겨난 이후로 저 혼자 병원 다니며 시험관 시도를 했는데 단번에 성공했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중 씨 닮은 예쁜 딸을 낳을 수 있었네요. 한중 씨 살아생전에 우리 미래의 아기 이름도 지어놨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이름 한자씩 따서 수현이라고 짓기로 했죠. 이수현이요. 우리 수현이 참 이쁘죠? 한중 씨의 그 큰 보컬을 쏙 빼닮았네요. 수고했다, 우리 아가야. 너 혼자 얼마나 맘고생 몸고생 심했니? 내가 널 내쳐서 미안하구나. 그동안 이 시애미도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너의 핏줄과 내 핏줄이 섞인 우리 수연이도 태어났으니 말이야. 내가 우리 소녀딸 옆에서 잘 키워줄게. 너한테도 친정엄마처럼 잘해줄게. 앞으로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진심으로 고맙다. 이로써 우린 진짜 식구가 되었어요. 수연이라는 천사 같은 소녀딸로 인해서 말이죠. 예전 제가 20살 때 명동에서 관상 봐주던 사람 얘기가 문득 떠오르더군요. 60 넘어 태어난 소녀딸이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해준다던. 우리 손녀에게 그 기대를 걸어봐야겠네요. 며느리는 이제 저에게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고아원 원장님을 믿고 따르며 엄마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온통 여자로만 구성된 우리 세 식구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않고 씩씩하게 말이죠.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도 따스한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